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금 투자 리서치 센터에서 중국 투자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김경환입니다. 가장 졸린 시간에 제가 이렇게 이제 또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컴팩트하게 내년 중국의 어떤 전반적인 전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목이 좀 특이한데 산자와 싼자의 시간이라고 저희가 이제 제목을 정했는데요. 요약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산자는 지금 중국 경기가 가장 빠르게 살아났기 때문에 중국 본연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중국의 펀더멘털이 좋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위안화의 강세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빨리 살아난 중국의 1등 기업들, 특히 제조 기업들 중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저희가 주목을 좀 계속 하고 있고, 이제 싼자라 하면 저희가 상반기를 좀 바라봤을 때 가치주들, 상대적으로 이제 금리가 오르고 할인율에 대해서 이제 멀티플에 대한 고민이 좀 생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대응할 수 있는 가성비가 좋은 주식들, 또 수출이나 이런 쪽 회복이 연동될 수 있는 수출주들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 중국 경제는 뭐 사실 글로벌리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상태로 보여집니다. 공급망의 우위가 계속 유지되는 가운데 수요 관련된 주요 성장 엔진들이 다 켜진 상태이기 때문에 펀더멘털 회복을 최소한 내년 여름까지 따라가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중국 증시도 당연히 이제 올해 알파를 좀 냈었던 유동성 장세에서 약간 지수형 그리고 조금 대형 가치주들 컨셉으로 말씀드리고 이익 사이클의 좀 베이스의 실적 장세를 좀 예상을 드립니다. 내수 에너지는 계속적으로 조금 응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수주 중에서 조금 돋보이는 종목들을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자금 흐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글로벌 자금이 중국으로 왜 들어갔는가? 저희가 하반기 중국 전망에서 제목을 어두워지니 잘생겨 보인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당연히 뭐 미국 대비 돋보이긴 좀 어려운 중국이지만 다 같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좀 얄밉긴 합니다만 코로나 국면이 중국에겐 좀 기회가 된다. 방역도 잘 됐고 통제도 잘 되는 국가고 공급망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득을 볼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했고 저희 예상대로 글로벌 자금은 중국으로 계속적으로 유입이 됐습니다. 그게 주식이든 채권이건 혹은 걱정했던 FDI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내년에도 전반적인 상황은 주식이든 채권이든 자금은 계속 들어갈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신흥국 내에서도 다른 국가들 대비 압도적인 성장률이나 금리 차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자금이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참 운이 좋은 게 금융시장 개방을 좀 늦게 하다 보니까 이제 채울 돈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중국 사랑은 계속될 걸로 생각을 하고요. 내수 위주로 가고자 하는 중국의 현재 전략을 감안했을 때는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하고 위안화도 강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부의 자금은 어디로 갔을까요? 저희는 내부 자금의 이제 흐름을 볼 때 보시는 왼쪽 그림에 점선이 찍혀 있는 회색 선인 사회 융자 총액을 계속 주의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매니저들도 그렇고 투자자들은 탑다운 지표 중에서는 이 사회 융자 총액을 가장 정책의 바로미터로 보고 있고 대출이 50%, 비은행성 융자가 40%, 채권까지도 10% 들어가 있는 통화와 재정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이 데이터가 올해 10개월 연속 확장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확장을 하게 되면 차후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실적을 이제 연동되는 명목 GDP 같은 거는 알아서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돈은 많이 뿌려졌는데 주로 이제 들어간 쪽은 기업 부문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기업 부문으로 돈들이 상당히 유입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대신 돈은 균등하게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뭐 중국의 고질적인 문제는 이 돈들이 결국에 주식이든 채권 발행이든 대출이든 간에 대형 국유 기업들에게 좀 많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산업별로 본다면 뭐 예상할 수 있겠지만 신흥산업 중에서 테크라든지 신재생이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막대 그래프는 지난 5년 동안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제조업의 업종별 캐펙스 증가율을 좀 보여드린 거고 돈이 쏠린 쪽은 지난 5년이든 2년이든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돈이 들어가서 투자가 나온 쪽은 전자통신이나 제약이나 LNG 같은 쪽 그리고 반대로 돈이 없어서 투자를 계속 줄인 쪽은 화학이나 제지나 소재 산업재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저희가 주목하는 거는 이미 돈이 좀 가격이 반영한 왼쪽에 있는 이런 성장 산업도 물론 좋습니다만 이미 어느 정도는 가격이 좀 오른 상태고 오른쪽에 보시면 중국 내에서 규모 이상 기업들조차도 이렇게 감축을 했다면 공급 과잉이 많이 해소돼서 강자 독식 구도로 가고 있는 중국 제조업이나 전통 소재 산업재도 좀 보자라는 게 내년 상반기에 저희 컨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근
한 4년 정도의 흐름을 보면 왼쪽에 중국의 내수 주력 업종들의 산업 집중도, 컨sol리데이션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소비든 투자든 수출 산업이든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1등 블루칩들이나 1등 기업들의 주가를 끌어올렸고 지난 4년 동안은 소비주가 많은 수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내년에 주목하는 거는 중국의 소재 산업재 1등 기업들도 추가적으로 집중도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이번에 제조업 경기가 살아났을 때 결국에 남은 자들, 생존자들의 파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소재나 경기 소비, 신재생의 1등 기업들을 주목하자라는 거고, 이게 좀 복잡하다면 중국의 지수에 좀 많이 묻어있는 CSI 300이나 홍콩 항생 지수를 투자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내년 펀더멘탈은 앞서서도 이제 저희가 걱정할 필요는 별로 없다라는 말씀드렸는데요. 공급 부분 더 말씀을 드리면 왼쪽에 이제 대형 기업들의 이제 가동률 같은 경우는 코로나를 넘어서서 이미 2018년 3월 무역전쟁 직후 수준까지 복귀를 했습니다. 업종마다 차이는 좀 있지만 거의 다 이제 회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공급의 우위나 회복이 내년에 이제 수출이나 교육 환경이 좋아졌을 때 빠르게 이제 수출을 밀어낼 수 있는 환경으로 작용할 거고, 중국을 포함해서 한국과 대만처럼 방역을 잘한 국가들이 공급 우위를 좀 누릴 걸로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이제 수요 쪽 같은 경우는 중국이 저희가 이제 성장 엔진을 볼 때 소비, 투자, 수출이 있고 특별히 이제 부동산까지 추가해서 보고요. 제조업과 서비스업까지 해서 한 6개 정도 성장 엔진 봤을 때 이미 다 플러스 전환이 돼서 회복을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그림은 성장 엔진 수요 자체도 내부적으로 괜찮고 수출까지 내년에 좋아진다면 공급 우위를 굉장히 많이 중국이 누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내년에 좀 펀더멘탈 쪽에서 좀 볼 수 있는 업사이드는 수출과 경기 소비입니다. 여기서 경기 소비는 자동차, 핸셋, 내구재, 뭐 가구 이런 것들이 좀 포함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수출 같은 경우는 올해 본인들이 역병을 터뜨리고 마스크를 팔아서 사실은 방역품 수출이 좋았습니다만 이 방역품 수출을 제외한 나머지 정상적인 수출 품목들도 선진국 향으로 빠르게 회복을 좀 하고 있고, 내년에 만약에 유로존까지 돌아선다면 상당히 수출의 어떤 증가율 자체가 상반기에 2자릿수로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경기 소비는 저희가 소비 심리랑 연동해서 보는데 이 레버리지랑도 연동이 되는데, 주택담보대출에 좀 묶여 있었던 중국의 내구재 소비가 이제 그 주택담보대출에서 좀 벗어나서 구매력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고, 자동차나 이런 그 내구재 교체 시기가 도달했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그 소비들을 저희가 좀 주력해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내년에 중국의 성장률은 베이스 효과까지 감안해서 보면 9% 정도, 분기로 보면 정상적으로 한 6% 정도 저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지금 저희가 올해 뿌려진 돈들과 정책 효과를 감안하면 한 2개 분기에서 3개 분기에 중국의 성장률과 실적, 이익은 턴어라운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재고 사이클은 거의 4년 저점에서 이제 올라오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재고 사이클과 함께 이익 반등을 기대를 좀 하고 있고, 저희가 중국의 이익의 프락시로 볼 수 있는 중국의 한 주력 한 8개 경제 지표를 바라보면 이미 올해 다 거의 다 반등의 불이 켜졌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이익이 반등하는 것은 보장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재고 사이클과 이익 사이클 감안했을 때 좋아 보이는 업종은 보시는 이제 5G 전자, 전기차, 자동차, 그리고 화학이나 비철 기계. 그래서 저희가 시클리컬이라고 얘기하는 좀 경기 민감주들이나 우리나라와 대중 수출과 연동이 좀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품목들이 좀 더 좋아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안화는 내년에 약세 요인을 찾기가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위안화를 보려면 달러가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중국 정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 중국 정부는 내수 중심의 금융 개방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안화 강세를 그렇게 싫어하지 않는 걸로 저희는 보여지고요. 내년에 금리 차나 성장률 차, 전체적인 수급 밸런스나 돈이 들어오는 걸 감안한다면 위안화는 지금 달러의 전반적인 제한적인 약세 환경에서는 강세 흐름 예상하고요. 상반기에 6.2위안 정도, 현재 6.6위안인데 상당히 추가적으로 절상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안화 표시 자산은 비중 확대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시대는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는 드라마틱한 관계 개선은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크게 무역 그리고 테크나 기업에 대한 견제, 금융 환율 이런 쪽의 견제를 생각해 보면 내년 1년만큼은 트럼프 때보다는 교역 환경이 많이 개선될 걸로 현재에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고율 관세 정책을 좀 비난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전체적으로 원점에서 다시 무역 정책을 돌리게 되면
여기 중국은 수출 쪽의 회복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테크나 기업에 대한 견제는 크게 바뀌지 않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금융과 환율에 대한 제재는 특별한 실효성 있는 카드가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년에는 교역 환경 개선에 좀 득을 볼 수 있고, 위안화 강세 흐름, 그리고 바이든과 시진핑 주석의 생각이 좀 비슷한 부분이 신재생 쪽이니까 그런 쪽의 수요 업종을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시작하는 14차 5개년 계획은 그냥 수혜주부터 말씀을 드리면 중장기 수혜주인데요. 결국에는 신재생 쪽의 태양광 풍력, 그리고 전기차, 그리고 반도체나 5G 관련된 장비나 그 어떤 본인들이 기술 자립을 하기 위해 몸부림칠 때 이제 투자가 나올 수 있는 부분에서 대형 기업들, 그리고 면세나 증권, 내수 관련돼서 내부를 순환시키는 쪽에서 수혜주들을 좀 찾고 있습니다. 중국이 올해 이제 그 내수 전략으로 쌍순환 전략을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14차 5년 동안을 관통하는 전략이 될 텐데, 크게 뭐 달라진 거라고 한다면 좀 더 내수에 무게를 두고 밖을 바라보겠다는 측면입니다. 중국은 14억 인구의 최고 수요 시장을 갖고 있고 글로벌 30% 정도의 공급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을 다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반도체나 에너지 쪽의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이 부분이 차단이 당한다면 비용이 상승하는 어떤 좀 그런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상승을 억제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 보기에는 쌍순환 전략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당연히 기술 자립을 중요시하고 내수 관련해서 최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전략을 취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셔야 되는 거는 신형 도시화와 신형 인프라 투자 쪽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도시화 뭐 10년째 얘기했는데 뭐가 다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신형 도시화라 한다면 결국에는 도시에 상준하고 있지만 충분한 구매력을 갖추지 않은, 호적을 갖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호적을 제공하고 그들이 사회보장에 충분히 들어가게 되면서 쓸 수 있는 돈들을 늘릴 수 있는, 즉 소비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신형 도시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인프라망을 좀 더 효율성 있게 이제 구축을 시키는 과정에서 5G나 전기차 인프라, AI 관련된 투자들의 대표 종목들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금융시장 개방 관련해서는 사실은 증권업 관련해서 저희가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자본시장을 통해서 부채를 완충하려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대표 증권주들도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시작한 14차 5개년 계획에서 중국이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비화석 연료에 대한 비중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제로 플라스틱이나 순환 경제를 얘기를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중국 쪽의 태양광, 풍력, LNG, 그리고 이런 화학 관련된 대표주들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에 대해서 저희는 지수 전망만 좀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 3,300대에 있는 상해 종합 지수는 내년에 업사이드를 10% 이상의 3,900 정도의 지수 전망을 좀 드리고요. N자형 패턴을 예상하는데 연중 고점은 2분기 정도 예상합니다. 당연히 올해보다는 종목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 좀 낮추셔야겠지만, 가치주나 실적주들이 턴어라운드 과정에서 조금씩 이제 천천히 좀 올라갈 수 있겠지만 2분기까지 본다면 지수는 상당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적 관련해서 저희가 종목을 계속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내년에 좀 리스크 요인이 있다면 주식 공급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은 이번에 엔트그룹의 상장이 좀 미뤄지면서 대형 IPO들은 내년 하반기로 좀 미뤄지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외국인과 개인, 기관의 수급은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상반기의 기회 요인이 좀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수 측면에서는 CSI 300과 항생 지수를 저희가 탑픽 지수로 추천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뒤에 종목을 또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저희 탑다운 측면에서 보는 중국의 종목들은 약간의 이제 가치주와 신재생, 그리고 수출주들, 그리고 경기 소비 관련된 대표 기업들로 저희가 피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신재생 관련해서 태양광과 풍력 관련된 1등 기업들, 화학 1등 기업들, 또 중국의 이 테크 관련해서 반도체 장비 기업들, 그리고 중국의 이제 수출 기업들 중에서 뭐 하이크비전 같은 종목들, 그리고 자동차나 가전 같은 경우도 내년 상반기까지 판매나 이런 쪽에서 증가율을 저희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해서 부품 관련 기업들, 또 자동차나 대표 가전 기업들 추천을 드립니다. 텐센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뭐 플랫폼 기업들 전반적으로 좋아하지만 최근에 반도체 관련된 규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알리바바냐 텐센트를 고른다면 탑다운에서는 텐센트 계열을 좀 더 추천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텐센트와 기타 이제 금융 관련 주들을 저희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저희 백승혜 연구원이 또 종목을 자세하게 말씀을 해줄 거니까요. 저는 여기까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